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비로소 선포하는 촛불혁명 완수,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은 촛불혁명은 아직 미완이다. 완수되는 날, 완수되는 날은 정말 유토피아일 텐데, 유토피아 그때 완수됐다고 얘기하면은 영원히 미완의 혁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촛불혁명을 이야기했던 이런 국정농단 세력이 사멸되진 않더라도 쪼그라들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그냥 쌩 까고 가도 될 때, 그때 비로소 촛불혁명이 완수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총선으로 180석 미만으로 묶어뒀어요. 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든 말든 그들 눈치 보지 않고 개혁 입법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 완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검찰이 하는 수사는 믿지 않습니다. 예, 특히 자기들의 치부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저는 7월 공수처가 시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가면은 조사 받을 사람들 조사 받겠죠. 네, 전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광고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바디로직을 보내드릴까? 우리 레데오님께 여성용 있어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 바디로직을 입은 날과 입지 않은 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두 번째 섹션은 거의 국뽕 섹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뽕 섹션. 네, 그냥 국뽕에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가 이제 4.27 판문점 선언 두 돌 되는 날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 수보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코로나19 위기가 이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에서 시작해서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친문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철학이 녹아져 있어요. 그죠? 이런 그 재난의 상황에 우리가 그냥 이 재난의 상황을 지나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와 협력에 물꼬를 트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철학 자체가 너무 편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전도사입니다. 네, 특히 그 문익환 목사님이 속해 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양반은 기장 목사를 해도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장에 목사님을 하셔도 되겠다. 이분 자체도 이 가톨릭 신자로서 얼마나 이 신앙적 그 어떤 기본이 돼 있는 분입니까? 예, 이 철학 자체는 정말 목사들도 갖기 힘든 철학이에요. 목사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지난 2년은 평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 그러나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동안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시지. 미국을 좀 흔들어서 좀 압박을 하셔서 좀 물꼬를 좀 트시지. 이런 바람들을 많이 갖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은 이거 뭐 무슨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동시에 이루어 나갈 일들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2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민경욱 씨 자꾸 이렇게 뭐 알리러 오신 분 계시네. 예, 이런 데 아니에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여러분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남강릉에서 제진 사이의 단절 구간 110.9km 철도 건설 사업 추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착공식은 아니고 추진 기념식을 열었는데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또 철도 마니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그 부산에서 포항 거쳐서 영덕까지 지금 동해선 철도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 물론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단선입니다. 복선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그나마 그 동해선도 그 형님 예산으로 만든 거죠, 사실. 근데 영덕에서 삼척까지는 또 그 철도 노선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새로 이제 선로를 깔아야 할 텐데 지금 그런데 삼척에서 동해, 강릉까지는 동해선 선로가 구축돼 있죠. 또 강릉하고 서울 사이에 이미 기존 선로가 있고요. 특히 그 서울에서 강릉까지 그 KTX 라인도 설치돼 있죠. 강릉선. 그래서 강릉에서 제진까지 이렇게 동해 북부선 라인이 설치되면 강릉에서 양양으로 해서 속초로 해서 고성으로 해서 제진까지 철도가 연결되면은 그렇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에서 표를 끊고 그렇게 해서 강릉 가서 강릉으로 해가지고 속초로 해서 제진을 지나 금강산으로 원산으로 함흥으로 청진으로 그렇게 해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철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저는 뭐 러시아 가는 거 별 관심 없고요. 금강산, 원산, 함흥 한번 열차 타고 가보고 싶어요. 예, 얼마나 좋을까. 벌써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어오릅니다. 예, 사실 그 이미 우리의 그 영토지요. 강원도 고성에 제진역을 만들어 놓고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죠. 2007년에 이미 제진에서 금강산까지 철로가 놓여졌어요. 예, 휴전선을 뚫고 철로를 깔았던 건데 이제 제진에서 강릉까지 또 철로를 놓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동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강원도 함경도를 거쳐 러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점심은 함흥냉면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마음이 불어오릅니다. 자, 이제 180석 또 확보했겠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코로나, 돼지 이 열병, 그리고 메르스는 북한에서 창궐 하지 않았죠. 예, 남한에서 창궐했고, 하여간 이런 그 질병,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인도주의적인 교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진단 키트 뭐 개발이 된 이후에 얘기겠습니다만 백신이나 치료제 그거 갖고 핵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북한이. 그런 거 만들어서 많이 교류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 길을 찾아 나간다면은 그래요. 정말 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노벨상을 받으실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통일로 가자. 그래서 벌써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예,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우리 대륙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륙으로. 이 1945년 분단되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 서울역이 국제역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가는 표도 서울역에서 끊었어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매체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당시에 그 신문들 보면은 뭐 러시아 소식, 유럽 소식도 많이 실렸어요. 왜냐? 대륙과 통하니까, 교통이 닿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대륙의 일원이 된다는 점, 그 점만으로도 참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서울역에서 모스크바 가는 표를 끊는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이미 89년에 서울역에서, 광주역에서, 부산역에서 평양 가는 표 내놔라, 이런 꿈을 꿨던 문익환의 꿈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89년. 어이구, 이게 30년 지났어요. 여러분 30년 전의 꿈인데 우리가 더 시간 늘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한번 실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길블루님, 저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중국에 기차 타고 많이 다니셨다는데 지금도 가고 싶네요. 그때는 얼마나 열차도 많지 않았고 또 그리고 곡선이 많았어요.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이제 뭐 우리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평양까지 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2시간 정도면 가겠죠. 중국까지 그래도 6, 7시간 한번 꿈을 꿔보죠. 예. 상상에서부터 현실은 설계됩니다. 네. 또 국뽕 주사 한번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당한 사람들이 1,738명인데 완치된 사람이 8,764명인데 47명이 더 늘어났어요. 총 환자 1,738명에서 어제 10명이 더 추가됐고 사망자는 244명, 검사 중인 사람이 8,89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진 상황 또 사망자 수, 완치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의 코로나 방역 국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그간의 코로나19의 그런 전개 상황들을 다룬 기사인데, 첫 번째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인천으로 1월 19일에 입국한 36살 중국인 여성인데 그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따만 해도 국내 신종 코로나 누적 환자 규모가 지금의 10,000명 가까이 늘어나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웠어요. 예. 새로운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중증 환자나 그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나 이게 전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무증상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열이 안 나는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졌던 겁니다.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했는데 31번 환자를 조사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확인되니까 전국적 유행에 대한 전망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때까지도 정부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 인정에 주저를 했는데 2월 중순부터는 방역 전략을 하루빨리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한다. 이 전략 하지 말고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자.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학교 개강 미뤘고요. 네.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교회에서도 모임을 하지 않고요. 접촉이 줄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확인된 사례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에는 11일 동안 13건이 발생했지만 시행 후 11일 동안 4건으로 줄어서 70%가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전략을 잘 짠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고 아주 지독하게 국민들에게 요구했고요. 국민들이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요. 그래서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먹혔고요. 70%나 감소했던 겁니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장기간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전망인데 비극에서 희망의 불씨를 키워낸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은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이젠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확진 추이가 누그러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36살 중국인 여성이 인천으로 들어오기 전 1월 18일 이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네. 함께 시행을 하고요. 4월 30일, 5월 1일 그리고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젠 좀 돌아다닐 때가 됐다. 이렇게 마음 먹고 활보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번 연휴도 좀 참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언제 개학할까요? 5월 12일부터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5월 12일부터 이제 중3, 고3을 중심으로 해서 5월 말까지 저학년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또다시 대규모 확산 또 유행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 계획은 바뀌겠죠. 우리 조심조심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협력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1.3% 성장을 했다고요? 이건 엄청난 것이다라고 코스모스를 노래함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요 재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경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홍보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10만 원씩 드렸어요. 또 이 시군별로 또 얼마간에 또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는데 좀 주변에서 좀 사세요. 서비스업 이용하시고 도소매업 이용하시고 그리고 음식점도 좀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래야 경기가 돌면은 또 우리의 소득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업과 정말 만만치 않아요. 김용민이도 월요일마다 다니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많이 이용하시라고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그 총선 결과를 통해서 촛불혁명이 완수됐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상지대 총장인 정대화 교수의 오늘 칼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로 대통령 탄핵은 마무리됐다. 어제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 소개해드렸죠. 서울신문에 실린 건데 윤여준 전 장관 말씀은 이렇습니다. 박근혜가
옥중서신을 보냄으로써 통합당 패배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황교안이 반색을 했잖아요. 이제 보수는 미래통합당으로 다 통합이 됐다. 미래통합당으로 다 힘이 쏠리게 됐다. 이러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만세를 부른 순간 미래통합당의 선거 패배는 확정됐다라고 윤여준 장관은 평가를 했어요. 왜냐?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세력을 탄핵했는데 미래통합당은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도로 박근혜당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탄핵당이 된 것이죠. 머리가 참 나쁜 황교안 씨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황교안한테. 정대화 교수의 칼럼을 읽어보죠. 한국의 선거혁명이라 불러도 좋겠다. 선거가 혁명적인 정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위축, 제3정당 소멸로 요약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장식하는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좋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선거로 집권한 정권은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지방 권력이라는 세 차원의 권력을 갖는다. 탄핵 후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 권력이 교체되고 지방 선거에서 지방 권력이 교체됐지만 국회는 계속 바뀌지 않다가 이번 선거에서야 교체됐다. 그래서 제가 촛불혁명의 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총선 결과가. 국회의 교체는 탄핵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탄핵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행정권력과 지방권력 교체에 이은 입법권력의 교체로서 탄핵의 세 번째 후속 조치이자 탄핵의 완결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탄핵이 2020년에 마무리됐으니 세상에서 가장 긴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좋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논리에 빠졌는데 이거는 전투에서 갑옷과도 같은 중산층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죠. 상식과 합리성에 위배된 정치, 중산층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은 대책 없는 야당을 미련 없이 버렸다. 자, 이대로 가면 2022년 미래통합당은 정권 교체도 하려 할 텐데 먹구름이죠. 저는 이미 2단계에서 예측을 합니다. 미래통합당 2022년 정권 교체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도 없을 뿐더러요. 사람을 앞세운들. 예컨대 무슨 70년대 경제 잘하는 홍정욱이를 앞세운다고 칩시다. 홍정욱의 도덕성 문제는 채취하고 홍정욱이 그 당의 대표가 된다고 그 당의 당주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용역으로 갖다 놓은 거죠. 국민들은 그 당을 지배하지 못한 지도자한테 대권한 맡깁니다. 역대 그래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패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박근혜는 완벽하게 새누리당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잖아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고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흔드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그 당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과 장악력이 떨어지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안 된 이유도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당이 아니었어요.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 1년 반 뒤 대선은 어렵겠지만 6년 동안 끊임없이 홍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홍준표 당이 된다면 집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홍정욱 씨 어디 꽂아 놓은 대선 후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촛불혁명이 국민 차원에서는 완수가 됐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기대했던 세상이 완수된 것은 아니죠. 민주당은 국정안정, 개혁 입법 추진에 유리한 구조인 만큼 정권 내부에서 문제가 안 터지도록 잘 단속하면서 아울러 개혁을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떤 히트를 만드는 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이 민족 공동체의 활로를 여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과거에 법 위에 군림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조금도 양보함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만이 촛불혁명이 바랐던 세상 또한 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용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생신 맞으신 레데어님 축하드리고 또 오늘도 생신이신 분들 우리 이순신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또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자, 1140명이 함께 하셨네요. 동접자로. 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